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영입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도 그렇고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 새로운 얼굴, 새 인재 영입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뜨거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두 분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래서 그걸 견제할 세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한 만 18세의 정치 진입은 시대의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특히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 보트가 될 것입니다. 네, 여야의 인재 영입 상황을 영상으로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뉴스 1번지를 통해서 인재 영입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분석을 들으면서 민주당이 새로운 얼굴 찾기에 좀 우위에 선점을 한 거 아닌가라는 쪽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주목도 많이 받았고 감동을 주는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영상 초반부에 좀 얘기가 나왔는데 오영환 전 소방관 같은 경우에 소방관으로서 처음 정치를 하게 됐다라는 또 의미와 상징성이 있는데 발언 하나가 또 문제가 됐어요. 이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순조로웠던 인재영입 과정에 조금 좀 잘못된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인재 영입을 했는데요. 네. 청년, 미래, 희망, 안전, 공정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인재 영입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섰던 네. 분들의 그런 그 분투와 노력,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같이 희망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인재 영입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영환 소방관의 경우에 조국 장관의 이제 자녀들의 이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저런 말실수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좀 그 말꼬리 잡기 좀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그 가족과 관련된 사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입시 문제, 또 대학원 진학 문제, 또 사모펀드 문제, 그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오영환 씨가 했던 얘기는 본인이 이제 자기 경험을 가지고 대학 입시 과정에서의 자기 경험과 조국 장관의 딸의 경험을 좀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부인하거나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만 톡 집어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으니 마치 이제 문제가 큰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사안은 현재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대입 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혐의 사항이 또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너무 그 작은 문제를 좀 침소봉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침소봉대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김정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여야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재 영입을 할 때는 각 당이 서로 이미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당도 그 청년, 미래, 희망, 도전, 역경을 헤쳐나간 어떤 정말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 네. 또 그러면서도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고 또 시대 정신과 부합해야 되고 그런 분들을 주로 찾는데요. 아마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이제 한 것 같은데 이 오영환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당연히 그런 분을 영입했겠거니 했는데 어제 그 좀 충격적인 말이었죠. 뭐 듣고 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 지금 2030을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어제 보면 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모든 학부모가 관행적으로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한 행위고 이걸 침소봉대해서 정보를 언론과 검찰에서 뭐 세워 나가듯이 해서 이것으로 너무 부풀려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긴 장문으로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어떤 첫 번째 느낌이었냐면 그 조국 사태에 터졌을 때 젊은 사람들이 뛰쳐나온 건 아까 그 입시 비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해야 될 입시 제도에 네. 소위 그 특권과 반칙이 행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서초동에서 뭐 정경심 사랑해요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 중에서 뽑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제 믿어지지가 않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저희 당의 모 의원께서는 이거 혹시 엑스맨 아니냐, 예. 우리로서는 땡큐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걸 보면서 지금 20대 젊은 청년들이 과연 조국 그 장관 그 딸의 입시 문제, 위조 표창장이라든지 가짜 허위 인턴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요즘 최근에 나온 대리시험 아들의 대신해서 뭐 대리시험까지 봐준 것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말 플러스 또 그 입시 비리에 대해서 그 이번에 오영환 그 인재영입 되신 분이 소방관이 네. 이야기한 거는 온 국민을 실망시켰고 이거는 민주당의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앵무새처럼 그냥 그대로 한 발언이 아니었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뭐 여야 정당의 새로운 얼굴들이 누가 또 등장하게 될지 상당히 흥미로운 건 사실입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어떤 인물들이 가진 이런 뭐 상대당의 또 비판들 이런 것들이 또 부정적으로 너무 경쟁적인 뭐 이런 구도가 뭐 이른바 그렇죠. 쟁탈전이 너무 심화된 게 아닌가. 이게 선거 때 늘상 새 얼굴 찾기는 정치권이 해왔던 일이지만 이번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구조적인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고통이 있는데 이 구조적인 전환기를 사실은 이 전환기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이 또 이제 또 청년 세대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사실 미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그런 그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정당을 그런 방향으로 탈바꿈시키고 또 이걸 통해서 다음번 총선에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것은 참 이제 올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경험이 뭐 어찌 보면 좀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약간의 그 뭐 좌충우돌도 있을 수 있고 예.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또 그런 또 곡절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반영이 그건 좀 필요하다. 아마도 예. 그거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모든 네. 젊은 인재들은 아마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또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작년에 박찬주 전 대장 논란을 홍역을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새로운 인물들 지성호 씨 그리고 김은희 전 테니스 코치를 영입을 하면서 그 아픔을 좀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이는데 이번 뭐 저희가 각 당의 인재들을 서로 뭐 좀 비판적으로 봐달라고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보는 이번 새로운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인지. 자랑을 좀 할까요? 저 지성호 대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 14살 때 보니까 그 꽃제비 역할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꽃제비 역할을 하다가 화물 열차에 치여서 팔 다리를 잃은 장애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에서 고초를 고문을 당하다가 지금 탈북을 해서 그 이후에 지금 뭐 한국에서 또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인권 운동을 합니다. 인권 운동을 하고 그 부분을 또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까지 인정을 하고 또 미국에서도 자유를 향해서 용기 있게 맞선 젊은이 이래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네. 이렇게 끊임없이 정확한 자기 목표를 가지고 북한의 인권 문제 실태를 알리고 인권 운동에 매진해온 이런 뭐 젊은 분을 이번에 영입을 했는데 굉장히 본인도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과연 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정말 인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나 또 일회용으로 이용만 한 것이 아닐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당에서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저희 당이 북한 인권법도 그때 제정할 때 앞장을 섰고 일관성 있게 저희가 추진해온 정책을 보고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해서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네. 기대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김은희 씨요? 김은희 코치, 예. 이분은 정말 같은 여성으로서 보면 굉장히 용기가 있죠. 초등학교 때 그 성폭력을 당했죠. 네.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 성폭력을 했던 분이 그대로 그 체육계에 감독으로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아마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 없다. 굉장히 자기 그 힘든 고백까지 해가면서 소위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체육계 그 전반에 걸쳐 있었던 그런 그 잘못된 그 성폭력, 성폭행 문화 그런 것들이 이 지금 김은희 씨를 통해서 이게 사회에 알려지게 됐고 그 많은 지금 그 미투 운동 확산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용기를 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과연 20대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오는 게 이게 지금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당에서 굉장히 그 본인은 당색을 떠나서 네.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은 당을 떠나서 자기가 한번 활동을 해보겠다. 그래서 들어왔는데요. 기대가 큽니다. 네. 다만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가 지금 이미지 갖고만 그 경쟁하듯이 네. 잠시 일회용으로 이런 그 분들을 저희가 정치권에서 영입을 한다면 그리고 장래를 저희가 끝까지 밀어주고 정치권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일회용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든 야든 이렇게 인재를 영입했으면 그분들이 자기 뜻을 좀 펼칠 수 있도록 길도 안내해주고 잘 좀 지도해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좀 키웠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나이를 봐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완벽할 수는 없는 없겠죠. 상황이고 전문성이야 있겠지만 아까 조승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용, 좀 애정어린 시선으로 맞습니다. 각 당의 인재들을 지켜봐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원칙입니다. 보수통합이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3원칙이라는 게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통합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건넨 기본적인 선결 조건,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그리고 새 집을 짓자. 요약하면 이건데 특히 탄핵의 강을 과연 건널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국당 내에서도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력과 이게 한국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수당과의 어떤 그 통합이 총선에 있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탄핵의 강을 과연 건널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왜 도대체 통합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대 때도 보면 야권 통합이 있었어요. 야권 통합이 있었고 20대 때도 뭐 국민의당이 갑자기 나와서 이제 그때는 통합은 아니지만 19대 때 그 통합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 통합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권 대통합인데 결국은 정권 심판입니다. 총선에 지금 저희의 목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 방향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저희가 다수당
야권이 다수당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번에 여실히 저희는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네. 선거법, 공수처법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거 봤고요. 예산안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거 다 봤습니다. 결국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폭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는 대북 바라기 이 정책들을 바꾸려고 그러면 다수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재인 심판으로 선거를 가져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야권이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 그 새 보수당인가요? 새로운 보수당? 이름이 워낙 많아서 네. 새로운 보수당에서 지금 세 가지 조건은 작년 벌써 11월부터 쭉 주장을 한 바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다음 이것은 모든 지금 저희 당에서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누가 했든 안 했든 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친박계 의원들도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반발을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반발을 하고 있지 하는 않습니까? 것은 아마 그 속에 그것은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외피, 외형적으로 내세우는 조건이고 네. 그 이면에 다른 공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저희 당내에서 의총을 해보면 그 여기서 지금 언급되는 뭐 김진태 의원님이라든지 네, 소위 강성 친박이라 하는 의원님들조차도 이제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탄핵은 이미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고 언젠간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목전의 목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권이 연대하고 단합해야 된다는 거죠. 결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의에는 모두 다 동의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그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서로가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결국 중도층을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면 서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서로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이 함께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자그마한 조건들 같은 거는 저희가 능히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선거연대는 과거 진보 정당 쪽에서 많이 했고 또 실제로 그게 뭐 여론을 얻는데 또 많은 도움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보수들 진영에서의 통합 분위기가 글쎄요 이렇게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현재로서는 않습니다. 조승래 의원께서 보시는 보수 통합의 총선 전에 어떤 도착점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정지 의원 말씀하실 때 그 이제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권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학만 가지고는 결코 통합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 신년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정권 심판이냐, 소위 야당 심판이냐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정권 심판보다는 야당 심판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그럼 도대체 야당의 어떤 것을 국민들이 심판하고자 하는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 좀 성찰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남는 건 이제 정치 공학만 남게 되고 정치 공학만 가지고 야권 통합을 추진했을 경우에 그것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사실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선거 연대식으로 그냥 하시는 것이 맞지. 네. 그 되지도 않는 그 야권 통합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국력을 좀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권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야권에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예. 그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좀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야권이 좀 변화를 하면서 야권 통합이 좀 진행이 돼야 아무래도 그래야 여당 입장에서도 뭔가 건강하고 튼튼한 야당이 있으면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도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 통합은 상당히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이고 변수들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일본지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신년사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 저희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어제 고용에 대해서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또 부동산 얘기도 하면서 부동산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어감이 의미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잘하셨다는 우리 의원님.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만큼 이제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당면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화두를 또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자화자찬만 하고 뭐 도대체가 그 물정을 전혀 모른다든지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실업률과 고용률인데, 네. 실업률은 이제 3.0%, 3.1% 수준에서 이렇게 좀 어쨌든 실업률이 상당히 안정이 좀 됐다라는 부분이고, 고용률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뭐 최근 통계가 61.7%로 돼 있는데 네. 고용률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용의 질이 과연 제대로 담보가 됐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그 인구 구조적인 변화도 좀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16세부터 64세까지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화돼 있어서 이미 그 연령대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40대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절대 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고 고령자 65세 이상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계속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일자리 문제는 뭐냐면 그 생산 가능 인구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향 하나와 네. 그다음에 고령 인구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우리는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고령자 인구들의 노령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의 질이 그다지 좀 좋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은퇴한 후에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비판하다 보면 당연히 고용의 질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노인 일자리를 만들므로 해서 노인의 빈곤율을 개선하는 효과들도 있다라는 또 평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일자리 문제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전쟁이라는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건 앞으로 또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이제 풍부한 유동 자금이 산업이나 경제 쪽으로, 특히 산업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면 사실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이 폭등하게 될 경우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에게 갖는 그 박탈감이나 또 이런 어려움들이 또 가중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온갖 처방들을 했습니다만 시중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상당히 좀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이제 결의의 표현으로 이제 의지의 전쟁이다. 표현이다. 예, 이렇게 예.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1야당에서는 얼마나 날카로운 시각으로 보셨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다른 거는 뭐 좋은 말씀 다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렇게 천하태평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을 이렇게 약 올리는 이런 네. 신년사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현실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할까? 이거는 이번에 지지층을 겨냥한 총선용 신년사라고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아까 좀 전에 뭐 일자리와 부동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부동산 정책 얘기를 하셨는데, 일자리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현장에서는 다 웃을 겁니다. 가슴 치고 지금, 그리고 특히나 이랬거든요.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체감하게 할 수 있겠다. 국민들이 체감을 하잖아요. 지금 힘들다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자꾸 체감시키겠다는 거예요.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고용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의 대통령께서는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역대 최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7만 명이 노인입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17만 40대는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저희 30, 40대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40대의 그 취업률은 굉장히 감소를 했고요. 그중에 또 비정규직이 87만 명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87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고용률이 뭐 13년 만에 최고라고 또 자화자찬을 하셨는데요. 이거
단기 알바 자리가 그만큼 들어간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청년 그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단기 알바 그리고 또 취업을 아예 이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지금 23%나 된다는 거죠. 최악인 거죠. 지금 아마 방 어느 지하 한 구석에서는 울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이 그 1분위 소득이 지금 4.3% 증가했다고 또 자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정부 보조금을 줬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1분위 하위 20%의 근로소득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올라가야죠. 그것은 지금 7분기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도 뭐 세계 7위다. 그리고 1조 원 무역을 달성했다 그랬는데요. 전년 대비 지금 수출이 10% 지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도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만약에 이렇게 수출도 늘고 무역 흑자도 되고 무역도 수출도 뭐 모든 게 좋다면 왜 이렇게 지금 경제계에서 대통령께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현실을 제대로 좀 상황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황을 파악을 해야만이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된 걸 알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잘 되고 있다니 더더욱 소득 주도 성장을 나는 그대로 견지해 나가겠다라는 자기 주장과 고집을 또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제일 잘한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아까 네.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안정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18차례, 19차례 지금 부동산 정책을 계속 고강도 정책을 내놓습니다. 완전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누구랑 싸웁니까? 서민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돈 있는 몇몇과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계속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울 집값이 지금 아파트가 2억 평균 한 채당 2억 5천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강남 4구는 5억이 올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게 은평구인데요. 저희도 한 2억 5천 정도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삽시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억 5천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민들의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요. 네.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불편하지 않아요.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서민들을 향한 정책을 펴셔야죠. 그리고 그 집값 안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내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했습니다. 네. 근데 노무현 정권 동안 11%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집값이 뛰었어요. 그다음 이명박 박근혜 때 안정됐다가 다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또 뜁니다. 근데 이 혜택을 누가 보느냐.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민주당하고 집 2채 가진 서울에 2채 가진 거 팔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이 좋다 나도 팔겠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억 8천에 사서 지금 시가가 10억입니다. 지금 팔겠다고 그랬거든요. 7억의 시세 차익을 누립니다. 김의겸 대변인 불과 6개월 만에 제가 찾아보니까 27억에 산 건물을 팔으라 그러니까 지금 34억에 팔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마치 도덕적인 양 집 팔으라 하니까 지금 팔면 최고가 때 파는 겁니다. 시세 차익 엄청 남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올린 집값, 자기들이 팔고 시세 차익 누린다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또 이제 김현미 장관을 위임시킨다. 네. 그리고 김현미 장관은 나는 오래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경실련에서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내놓고 있다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반론을 기회를 좀 드릴까요?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그렇죠. 이제 가격에 이제 변동성이 생긴 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특히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실은 건설 경기를 지나치게 부양시키면서 발생했던 그 후과가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린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뭐 야당의 협조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협치 내각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 이틀째고 다음 주에는 국회에서 인준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협치 내각이라고 주제를 잡은 것은 이제 정세균 총리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대통령께 협치 내각을 구성하자는 것을 강하게 요청을 하겠다라는 말을 해서 저희가 저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론적으로 상당히 뭐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만큼 좋을 게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실 가능성과 정승희 총리 후보자의 어떤 발언들 두 분께 뭐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저 김정재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협치 좋죠. 사실 정치는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초선 의원인데요. 제가 서울시 의원을 8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지만 제가 국회에 와서 정말 실망한 게 서울시 의회보다도 못하구나. 협치라는 게 전혀 없구나. 정말 진영 논리만 따라가고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참 반성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환경 자체가 이게 협치가 전혀 되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무조건 밀어붙이기입니다. 심지어 의사 일정조차도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께서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또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치의 분위기를 21대 때 만들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번 청문회 임하는 자세를 보고 적잖은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정세균 의장님은 뭐 스마일맨 예. 이래가지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유학 비용, 유학하는데 돈이 좀 듭니까? 자녀 유학 비용이라든지 또 축의금을 그냥 증여한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해명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원천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야당 의원이 화성 택지 개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모욕적인 말 하지 말라 이러면서 네. 마치 버럭 총리 이해찬 대표님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 버럭 화를 내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예. 걱정이 좀 되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저는 정치가 완전히 민주당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정치가 실종되고 협의와 협치가 완전히 실종된 그런 네.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치가 좀 살아나고 정치가 좀 다시 복원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협치 또한 협치의 길이 쉽지는 않겠구나, 가시밭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발언이었고요. 저희가 1분만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승래 의원께도 전해를 여쭤봐야 되니까요. 예. 예, 글쎄 국회에서의 정치가 실종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집권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도 막 하면 장외로 나가고 단식하고 네. 사실은 대화를 거부했던 또 합의를 또 파기했던 것들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국회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치 내각으로 표현하든 뭐 어떻게 표현하는 관계없습니다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네. 심도 깊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